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알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총론 2회독 64페이지에 4번의 소급금지 원칙 보겠습니다. 사마열알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의 소급금지 원칙, 양가 1번의 의의 및 취지. 소급금지 원칙이란 행위 당시 처벌 목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소급입법 금지,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 소급금지 원칙을 말한다. 형법 제1조이랑은 특히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형법의 소급금지 원칙은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의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을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양가리본의 실제형법은 소급금지 원칙. 소급금지 원칙은 형벌법규에 제시된 가벌성에 관한 모든 조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 원칙은 그것이 실제법적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 조각사의 소극적인 폐지나 제한, 객관적 처벌 조건이나 인적 처벌 조각사회 등으로 소극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행위의 보수효과, 기타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몰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조건 등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소급금지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소년인 때의 범죄를 범한 자가 재판 중에 성인이 되면 통상의 형을 과하는 범위를 제정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 3번의 소송법 규정에 대한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절차법적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직접 관계되는 경우에 예컨대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거나 공소시효가 연장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반갈 1번의 판례 태도. 동그라미 1번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표는 인정되지만 진정 소급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소급법은 우선 진정 소급입법,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경우 65페이지와 진정 소급입법, 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만 적용케 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는데 부진정 소급입법은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을 우선하여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을 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의 예외.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소급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금지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이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이다. 반가로 2번의 학살의 태도. 동그라미 1번의 전면적 소급표 긍정살. 이러한 실무의 태도에 동조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소급금지 원칙이 보호하는 신뢰나 예측 가능성은 범죄 성립과 처벌 그 자체, 즉 어떤 행위의 가벌성, 처벌 여부 및 처벌 정도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공소시효 66페이지
가거성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소추 가능성에 관계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얼마나 지난해 소추되지 않는가를 비형법정 유의나 법치국과 원리와는 무관하고 공소시효 기간은 행위자의 기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추되지 않는다는 범죄인의 신뢰는 마치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와 마찬가지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후 입법에 의하면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의 전면적 소급표 부정설 판례의 태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절차법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 경우에는 진정소급 입법은 물론이고 부진정소급 입법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에 부분적 소급표 긍정설 진정소급 입법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부진정소급 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부진정소급 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신법이 제정될 때까지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 그 이유는 형법의 영역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그 손실이 아주 경미한 경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망가로 3번의 결론 절차법적 규정은 어떤 행위의 실체 내용과 관련하여 범죄 인정 및 불안정을 직접 선언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행위 당시에 그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가 존재한 이상 절차법적 규정이 변경되어 형벌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연장되거나 형벌 청구권이 행사 제한 사유가 없어지더라도 행위자는 여전히 그 형벌 법규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부진정 소급입법의 소급표 인정. 하지만 진정 소급입법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의 사후 변경이 실제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의 신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정 소급입법의 소급표 부정 따라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이미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이나 고소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입법은 면무효가 된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에, 그러니까 양가로 4번에 보완처분과 소급금지의 원칙 반가로 1번에 보완처분의 종류 보완처분이란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충하는 형법 이외의 형사제재 수단으로서 종래 우리나라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을 대표하는 보완처분의 종류로 인정하여 왔다. 보호감호는 상습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감호자를 일정한 감호시설 내 수용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보호관찰은 피관찰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또는 원호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최근에는 신상정보 공개, 성중독약물 치료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조건부 보호관찰 등과 같은 신종 보완처분이 등장하여 이러한 보완처분에 대하여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반가로 2번에 학설의 태도 동그라미 2번에 적용 공정선 보완처분도 형사제재이고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과 같거나 보호감호, 유사, 보호관찰하므로 보호감호의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경우도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2번에 적용 부정설 보완처분에 대해서 종류를 불문하고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보완처분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한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어떠한 조치가 한목적적인가는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판결 시에 결정되면 족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동그라미 3번의 개별화설. 보완처분의 종류에 따라 소급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다르게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보완처분은 범주가 넓고 그 모습이 다양한 이상 각각의 경우에 맞게 소급 금지 원칙의 적용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보호감호와 같이 자유형적 성격이 강한 보완처분은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자유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소급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18페이지 반가로 3번의 판례의 태도, 개별화설. 대부분은 보완처분에 대해 형벌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소급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고, 다만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2005년 8월 이후에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호감호에 대한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치료감호자가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에 관해서 대부분의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장차 치료감호에 대하여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시설 내에서의 자유박탈이냐 사회 내에서의 자유제한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태도라면, 치료감호 제도 역시 과거의 보호감호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설 내에서의 자유박탈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대법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도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는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인 처벌인 형벌과 구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것이 69페이지 형벌과 하는 본질을 달리하는 보완처분임을 이유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완처분임을 이유로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도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반가 사원의 결론. 형법 제1조 1항과 헌법 제13조 1항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 처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급금지 원칙을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의미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실무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가 형사제재로서 형벌만 존재하였을 당시에 정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자유 영역을 국가의 부당한 강제적 개입으로부터 확보하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도 국가의 강제적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한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형벌과 보완처분을 동렬에 두어 다같이 실질적 법치 국가 원칙의 우산 아래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보완처분 가운데 보호관찰도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지만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이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완처분은 그것이 형벌적 성격의 보완처분이든 비형벌적 보완처분이든 그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양가로 5번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 변경과 소급금지 원칙. 헌법 제13조 1항이나 형법 제1조 1항에 의해 소급표가 금지되고 있는 것은 법률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도 이 경우 법률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즉,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또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70페이지 판례 변경을 통해 처벌되거나 가중 처벌되는 것으로 바뀐 경우에 변경된 판례가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방금 1번의 학설의 태도, 동그라미 1번의 소급표 공정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사후 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사후적 판례 변경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만 이 견해는 판례 변경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문제를 동그라미 1번의 형법 제16조의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일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과 동그라미 2번에 형법 제16조의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동그라미 2번에 제한적 소급표 공정설,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 소급표를 원칙적으로 공정하면서 도 소급표가 금지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판례의 변경이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법률 안에서의 법 발견 내지 법 해석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급이 허용되지만 형벌 보충적 내지 법 창조적 활동을 통해 법적 견해를 변경시킨 경우에는 소급이 금지된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의 소급표 부정설. 판례는 법령의 규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통하여 법의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규범의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행위 당시에 판례보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만 이 견해 가운데에는 판례를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때에는 그 판례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종전 판례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 반갑 2번의 판례의 태도, 소급표 공정설. 대법원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벌 조항에 관한 판례 변경은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71페이지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40여 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입장으로 판례 변경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방금 3번의 결론. 판례의 변경에 소급금지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실정법상 난점이 따른다. 헌법 제13조 1항이나 형법 제1조 1항도 법률 규정 또는 법률 변경을 통해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만이 법 적용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대륙국가에서는 상급 법원의 판례는 하급 법원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가질 뿐이므로 영미법계서와 같은 선판례 구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입법 자금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된다고 하는 점이 실정법의 해석론에 부합된다. 하지만 법률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가치충돌을 받아야 할 경우에 가치평가를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입법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표현된 법적 견해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보호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그 판례 변경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발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보호를 위해 판례 변경 판결의 소급표가 금지되어야 한다. 법치 국가적 요청 하에서 신뢰보호는
예측 가능성 내지 예견 가능성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례 변경 판결이 소급 금지 원칙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변경 전의 판례가 지속적으로 확립된 판례여야 한다. 종전 판례가 지속적이고 변경 확립된 판례가 아니라면 신뢰보호의 대상조차 될 수 없으므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시간의 변화에 대한 법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지속되고 확립된 판례라도 변경될 수 있지만 그 변경이 충분히 근거 지어져서 자의적인 변경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판례 변경이 자의적인 변경이라고 한다면 72페이지 이를 사법적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권력 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판례 변경의 소급표와 금지 착오 규정 유추의 문제점. 변경된 판례 소급표를 긍정할 때 생기는 가발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지 착오, 위법성의 착오의 규정을 유추하려는 견해.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행위 시점에 그 행위가 종전까지의 확립된 판례에 의해 불가발로 인정되었고 이 판례의 변경이 예견 가능하지 않다면 회피 불가능한 금지 착오가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 견해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판례는 헌법 제16조의 법령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위자가 종래의 판례에 따라 행위할 당시에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인한 적도 없다. 동그라미 3번 기존의 판례에 의하여 자기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와 자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만 허용되는 특별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인한 경우가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에 금지 착오 해결 방안은 범죄 체결론상 책임 단계에서야 비로소 개입하는 방안이지만 판례 변경의 문제는 대상 규범에 대한 해석 내지 판결의 신뢰 내지 구속성의 문제로서 규범 자체의 효력의 문제이므로 책임보다 앞선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어려운데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밑줄 잘 쳐두시고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난가라 6번의 신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 규정의 소급표 고 형법에 의해 가볍게 하는 형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유리한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법의 부칙에 경과 규정만을 두어 구법 시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고 부정하게 되면 재판 시의 법률, 신법이 아니라 법률, 행위시의 법률이 추급해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과 규정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신법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는 태도 내지 형법 제1조 2항과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과 규정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제8조에서 형법 총칙은 타 법령의 정한 죄에 적용하지만 그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데에는 예외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신법의 경과 규정이 허용된다고 보는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 나왔네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